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명수는 할머니를 만났다. 그것도 직접 하늘나라에서 만난 것이다. 올라가게 된 과정은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있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빛의 산만한 가운데 그 빛을 뚫고 올라갔다. 그것은 열린 문에 빛이 쏟아지듯 나도 그렇게 그곳을 쏟아져 들어갔다. 그 수억 마일리 무량의 거리를 열린 문으로 산만한 빛이 흡수되듯 들어가서 그 재판정에서 재판장과 면담을 한 것이 지금도 생생하다. 할머니는 하늘 재판장에 올라간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 빛의 산만함 속에서 다른 사물들은 역광에 뿌옇게 되어 식별할 수가 없었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명수가 할머니에게 이를 때에도 그랬다. 세상은 온통 뿌옇게 되어 식별할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가 재판장을 만날 때 올라간 것처럼 올라갔다. 나는 명수가 찾아올 줄 알았다. 할머니가 명수를 바라보며 두 팔을 벌리며 말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할머니는 명수를 끌어안고 한참이나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이나 있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두 팔을 풀었고 명수는 할머니 품에서 아빠가 계시는 우유방으로 갔다. 아빠, 그는 새끼를 꾸고 있는 아빠에게 감격에 겨워 달려들었다. 아빠는 새끼를 내려놓고 그에게 팔을 활짝 벌리고 맞이하였다. 그들은 한없이 끌어안았다. 그들도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은 두 팔을 풀었고 명수는 엄마에게로 달려갔다. 엄마는 바느질하는 것들을 옆에다 내려놓고 명수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그들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정감을 나눴다. 48세에 돌아간 형은 8살이었고 35살에 돌아간 숙은 3살이었다. 5살인 명수는 그들과도 역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누린 후에 그들은 할머니를 의시하여 둘러 앉았다. 할머니는 명수가 가족과 정감을 나눌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시계바늘은 벌써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와 고향에서 오랫동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형과 여동생과 명수는 그들이 손을 꼭 잡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듯이 몸까지 부여잡고 있었다. 내가 영적 심판을 알게 된 것은 태중의 일이었지. 할머니는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꺼내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숙은 눈을 빠끔히 뜨고 할머니의 눈에 빨려 들어갈 듯한 눈망울을 짓는다. 창수는 무덤덤하니 할머니를 바라본다. 명수는 집중적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는 게 역력하다. 할머니의 격양이 여동생의 순전함과 창수의 무덤덤함과 명수의 집중적인 태도 속에 녹아든다. 할머니는 이내 평온한 가운데서 평소와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너무나도 침착한 모습으로 이야기의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여전히 어머니는 바느질에 여념이 없었고 우유방의 아버지는 새끼를 끊으라 여념이 없었다. 나는 하늘에서 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파악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였으나 차원의 상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가 나는 도살장에 가기 싫어요. 개가 나는 상인에게 팔려가기 싫어요. 소는 도살장에 끌려가 도살을 당한다는 것을 분위기상 파악한다. 개는 개장수한테 팔려갈 것을 분위기상 캐치했다. 주인이 그것을 상황으로 감지해도 개와 사람은 소와 사람은 형편이 달라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표현한 소나 개가 별나게 발광을 떤다고 한다. 개와 소와 사람이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표정과 상황과 분위기로 의사 전달은 되나 너는 팔려야 하고 잡아먹혀야 하고 너와 사람은 형편이 다른 거야. 동변상련 처지가 아니라는 거다. 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인식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그런데 명수는 내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았으므로 영혼이 갈급할 줄 알았다. 할머니는 5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보통의 할머니였다. 명수가 할머니의 나이 개념이 기억에 인식된 최초의 연령은 5살 때였고 할머니는 50대 후반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재현이 된 것이다. 할머니는 차 안에서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꺼내도 다 흔쾌히 답변해 줄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 표정은 마치 오랜 옛날부터 영적 심판의 존재를 직권적으로 알게 된 것을 알려야 한다는 교육자적 사명감 같은 것이 배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는 흰 무명 저고리 상의에 소박한 검정 치마를 입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끔 흰 무명 저고리에 손을 대었다. 반백의 머리칼과 황갈색 얼굴 피부와 하얀 저고리, 검은 치마는 먼 옛날 고향에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할머니의 조그마하고 동그란 얼굴을 주시한다. 할머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일이 돌아보셨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그렇다. 할머니가 태중에서 영적 심판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못했다. 이 형이사학적인 이야기를 형이하학적인 차원에서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통하겠는가? 말하는 자가 이상한 사람이요. 그 이상한 사람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는가? 명수가 그런 중하상의 사고로 사경을 헤매며 죽음의 저편을 보았으니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는데 그래도 사람의 언어는 청자의 심중에서 화자의 언어 의미를 한정 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대로 명수는 정신적 지주인 할머니의 영적 이야기를 잘 들어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 데는 승리했지만 영적 이야기의 존재 여부를 확실하게 마음판에 새기지는 못했다. 영적 심판의 존재 여부를 온전히 소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명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영원한 세계를 우연히 목격하고 고의로 밤에 잠을 자지 않으려고 이야기에 몰입한 것을 할머니가 왜 모르겠느냐. 나도 너희 그러한 몰입 때문에 기이한 이야기 세상 어느 사람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너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니도 모른단다. 물론 그때 너는 몰입으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62살 동안 산 것은 참으로 가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만 가지고는 영혼의 사모가 충족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래서 네가 나를 찾아올 줄 알았다. 명수는 자신을 돌아보고 여기가 피안의 세상인 줄 알았다. 명수는 5살 소년이다. 13년 동안 할머니의 얘기를 들었고 49년 동안 세상을 살았는데 이럴 수가 5살 소년이라니. 그가 아련한 추억에 젖어 있는 동안에도 밤은 깊어만 갔다. 그들은 방 안의 평온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문밖 깊은 어둠 속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바람 소리는 마당 앞의 개울물 소리를 실어나른다. 그 바람 소리는 초가 지붕에 사륵사륵 스쳐 지나간다. 애안간 소가 염을 먹는 소리를 실어나른다. 헛간의 닭이 햇대에서 포덕대는 소리를 실어나른다. 쥐가 찍찍거리며 활개를 치는 소리를 실어나른다. 그 바람은 문 밖의 고염나무 잎을 살랑살랑 흔들고 문풍지를 부들부들 흔들며 조그만 문틈으로 삐져들어와 방 안의 어디론가에 흡수되어 버린다. 방 안의 평온한 기운은 그것들을 흡수시키고 또 다른 소리를 만들어낸다. 아버지는 의방에서 사각사각 새끼를 끄고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귀를 그들에게 기울이며 부스럭부스럭 바느질한다. 이야기를 듣다 꾸벅꾸벅 조는 여동생이 뭐라 중얼거린다. 어머니는 이내 동생을 자리에 눕힌다. 아가야 그렇지 쭉 하고 엄마는 동생의 양쪽 무릎을 잡고 무릎을 붙여준다. 끙 하고 여동생이 잠꼬대한다. 엄마야 오빠야. 숙은 그렇게 잠이 들었다. 장수는 할머니의 턱을 바라보고 명수는 할머니의 눈을 주목한다. 할머니를 만나고 보니 하늘나라는 손 닿는 데 있었다. 하늘문이 마음문이 열리듯 열렸다. 마음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이루어졌다. 영화를 관람하다 보면
스크린이 체인지되는 것이 예사롭듯이 차 안이 싹 체인지되고 피안이 싹 다가왔다. 세상의 고향이 예사롭게 클로즈 업되고 하늘의 고향이 예사롭게 업로드되었다. 그는 눈앞에 하늘 고향이 업로드되자 그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생기가 돋았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생기였다. 견물생심이다. 그의 눈앞에 고향이 출현되자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분출된다. 그는 어린아이같이 얼굴이 붉어졌다. 얼굴이 한없이 달아올랐다. 얼굴이 화끈하네. 그는 말했다. 마음문이 열리니 그 하늘문은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다. 그는 유년 시절로 돌아갔다. 세상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채로 할머니를 만났으므로 많은 질문할 게 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성인의 몸이 아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라고 딱히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그럼 뭐라 단정할 수 있느냐? 겉사람은 낡아졌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졌다. 노우 아우덜리 우월 웨스팅워의 옛 이누얼리 우월 빅뉴뉴 디바이데이. 그런 상태에서 유년 시절이다. 그때의 몸이다. 스크린이 교체되듯 하늘과 땅, 차 안과 피안이 교체되었다. 그의 몸도 유년에서 성인으로, 성인에서 유년으로, 차 안에서 피안으로, 피안에서 차 안으로, 죽음과 삶이, 삶과 죽음이 스크린이 체인지되듯 한다. 스크린은 체인지되는데 주제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고향도 변함이 없다. 그 고향의 범위에서 하늘과 땅, 차 안과 피안이 교체되었다. 삶과 죽음이 차 안과 피안이 삶의 주제 범위 안에 내재되었다. 이는 어느 것도 다운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죽었다고 인생이 막내림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크루즈 업되고 화면이 업로드되는 것은 표현적일 뿐 내면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 표면은 변하나 내면은 변하지 않는다. 외부의 상황은 변하여도 내부의 상황은 변한 게 없다. 명수는 신기하게도 돌아가신 할머니를 49년 만에 만났는데 차 안의 고향이 오버랩된다. 이는 오버랩이 또 하나의 고향을 피안에서 만들어낸다. 이는 별개가 아니었다. 차 안의 고향은 단막극이 아니었다. 차 안의 고향은 영원한 연속극이었다. 밤이 늦도록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다음 날 여명이 창문에 비치자 명수는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 낯선 환경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것이 방의 공간과 벽과 천장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희망이 가득하였는데 꿈자리는 여전히 뒤숭숭해서다. 사경을 헤매다 보니 날마다 깨어나면 만나는 방 안의 환경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어떤 꿈을 꿨는지 주소가 없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보는 것처럼 마음도 엉켰다.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돼 거북하다. 전혀 꿈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좋겠다. 무슨 꿈인지 길몽은 분명한데 무질서하니 잡히지 않는다. 실마리를 찾지 못하겠다. 꿈이 악몽이건 흉몽이건 실마리가 잡히면 어떻게라도 대처를 할 터인데 길몽이 질서 없이 머릿속을 뒤집어 놓으니 결국 그 꿈은 사경을 헤매게 만든다. 명수는 부스스 몸을 일으키며 문살에 붙어있는 유리 조각을 통하여 밖을 보았다. 문 밖에는 사경을 헤매던 꿈속과는 정반대의 광경이 펼쳐져 있다. 화사한 봄날에 천지가 환하다. 양력으로는 5월이 막 접어들었으나 음력으로는 춘 3월이다. 그는 봄을 마중이라도 하듯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방문을 열었다. 상큼한 춘풍 속에는 봄 기운이 물씬 배어나온다. 완연한 봄날이다. 겨울 넘어 윤경인의 집이 보인다. 안방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집이 윤경인애다. 담장과 쌀의문은 나지막하여 안방 문지방의 높이와 얼 비슷하다. 뜰악을 지나 앞마당 좌측에는 고엽나무로 시작하여 앵두나무, 살구나무, 개복숭아나무, 참복숭아나무 등 무수한 과일나무들이 담장 안을 따라 나란히 뒷격까지 늘어서 있다. 그리고 우측에는 예안간이 있고 그것을 잇대어 돌담으로 둘러쳐 있다. 그 돌담은 장미 덩굴이 장식하고 있다. 정면으로는 바깥마당과 냇가가 있다. 그 두 개 연이어 붙어있는 윤경인의 집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면 손 닿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수는 뜰락을 지나 앞마당에 발을 디뎠다. 뜰과 앞마당은 언제 썰었는지 깨끗하다. 흙은 붉은 불이 뚝뚝 떨어지는 황토색도 아니다. 우윳빛보다도 더 보드라운 흙이다. 차풀 하나 티끌 하나 없다. 원추적 흙이다. 태초처럼 깨끗하다. 순흑색이 뽀얀 살색을 띈다. 뽀얀 살색은 어머니의 젖가슴 같다. 안쓰럽다. 가련하다. 정이 있다. 추억이 있다. 애정이 넘친다. 그 흙을 짜면 엄마의 사랑이 한없이 흘러나올 것만 같다. 흙은 만물이 어머니답게 모든 것을 품고 모든 색을 품고 모든 색에 호응한다. 그 보드라운 흙이 표출될 것이 그의 뜰락과 앞마당이다. 풀 한 폭이 티끌 하나 없는 뜰락이나 앞마당이나 모두 어머니의 섬세함이 묻어나온다. 생명의 본질이 그대로 묻어나온다. 언제나 바라봐도 눈이 부시거나 강한 인상을 주지 않는다. 언제 맡아도 흙향기는 구수하고 정감있고 온유하다. 아빠는 먼둥이 트기 전부터 이안간을 살피고 소에게 여물을 먹인다. 소가 여물을 먹는 동안에는 농기구를 주섬주섬 때에 맞게 챙기고는 지게에 얹는다. 그리고 일터를 향해 간다. 그들은 엄마와 아빠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잠을 잔다. 명수가 일찍 일어난다고 해도 엄마가 마당 쓰는 것을 아빠가 소에게 여물을 주고 농기구를 챙겨 일터로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 명수는 그 뽀얗고 정감있고 고풍스럽고 부드러운 마당을 발걸음도 사뿐히 가로질렀다. 명수는 열린 쌀이문을 지나 바깥 마당에 발을 디뎠다. 바깥 마당도 역시 앞마당과 동일하다. 풀 한 폭이 티끌 하나 없다. 누가 썰었을까? 엄마인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엄마의 섬세하고 자상한 손길이 뜰과 앞마당과 바깥 마당에 묻어나 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명수는 진심 어린 말을 한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참 좋은 날씨다. 명수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며 숨을 힘껏 들이마셨다. 역시 꽃향기가 한 움큼 몰려들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렇게 좋은 날씨가 또 있을까? 5월은 계절의 여왕이란 말이 무색지 않다. 춘풍에는 사람을 춥게 하는 한기가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한류가 배어있다. 향기로운 꽃향기 속에 신선함은 그 한류로 인하여 생성된 듯하다. 그 생성은 언제나 들이마셔도 신선하다. 그 생성은 언제나 들이마셔도 상쾌하다. 한류의 언저리에 생성된 그것들은 습하고 답답한 덥고 짜증을 유발하는 것이 멀리 있으니 막 접어든 5월에 할머니를 만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고향과 연계한 필연인 것 같다. 고향이라고 하면 막 접어든 5월이 아니겠는가. 5월에는 고향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계절이라 생각된다. 산들과 마을에 갖가지 꽃들이 만발한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산수유, 철쭉, 벚꽃, 앵두꽃, 찔레나무꽃 등은 고향에 각인된 것들이다. 주위는 온통 밝고 맑고 환하고 겨울 물소리도 새로운 소식인 양 들려온다. 5월은 언제나 호흡하고 보고 들어도 새롭다. 그것은 같은 공기라도 나는 지나간 공기가 아니라 새로운 공기야 하고 소리치는 것 같다. 그것은 같은 밝음이라도 나는 지나간 빛이 아니야. 나는 새로운 빛이야 하고 소리치는 것 같다. 그것은 같은 물이라도 나는 흘러간 물이 아니라 새로 흘러오는 물이라 하고 소리치는 것 같다. 명수는 겨울 앞에 다가서서 한류로 생성된 신선한 공기와 물소리를 다시 한번 음미하며 조약들을 바라보았다. 조약들엔 언제 이슬이 내렸는지 아침 햇살에 영롱하다. 그는 개의치 않고 털썩 주저앉는다. 아직 졸음이 밀려와서 털썩 주저앉은 것인가 않는 것인가, 상한 심령이라 그런가, 그리움이 밀려와서 그런가, 이런저런 복합적인 생각이 밀려와서인가. 명수는 윤경이 집을 애써 이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바라본다. 윤경이에 대한 그리움이 아련하다. 꿈같은 시간은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흘러간다. 응애 응애 응애. 여동생이 태어날 때 할머니가 상관하고 엄마가 산통을 겪을 때 그는 윗방과 안방을 오가며 이 울음소리의 상황 전후를 상상한다. 엄마가 산통을 겪는다. 명수는 엄마의 산통의 고통을 위로해 주고 싶었다.
엄마 얼마나 아픈 거야. 명수가 언저리 안방서 말했다. 명수는 윗방에 있는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명수는 윗방으로 갔다. 명수의 귀는 안방을 향해 기울이고 있었다. 응애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에 명수는 다시 안방으로 달려왔다. 뽀얀 살결이다. 뽀얗다 못해 빨갛다. 눈이 감겨있다. 얼마나 답답할꼬. 왜 눈을 감고 있는 거야. 태어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명수의 출생 후 최초의 기억이기도 하다. 이 기억은 창조적이 아니다. 동생이 눈을 감았으니 명수도 눈을 감았을 것이라 빗대어 추억해낸 것이다. 아기에게 후각은 순수의 감각이다. 청각, 촉각, 미각, 시각, 오감각 중에 최초로 순수하다. 그것은 동생이 엄마의 젖모덤을 찾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명수는 여동생이 입으로는 엄마의 한쪽 젖을 물고 한쪽 손으로 다른 젖을 만지며 울컥울컥 젖을 삼키는 것을 보았다. 눈이 감긴 상태인데도 잘도 찾고 잘도 먹고 잘도 만진다. 동생이 엄마의 젖을 찾을 때 청각에 의해서일까 혹은 미각에 의해서일까 촉각에 의해서일까 후각에 의해서일까 말할 나위 없지만 아마 젖내음을 맡고 젖을 찾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럼 젖을 찾기 전에 무엇을 볼까? 눈이 감긴 상태에서 보이는 것은 없다. 캄캄하겠지. 엄마의 태중이나 일반이겠지. 시각은 될 수 없다. 촉각도 아니다. 후각도 아니다. 청각도 아니다. 미각은 더욱 아니다. 순수한 것은 오감각이지만 최초의 순수한 것은 오감각을 수용하는 마음이다. 내추럴이라 정의하여야 하겠지만 이 자연적인 현상은 사람의 본능이다. 이 자연적인 현상이 사람의 본질이다. 이는 생명을 보존하라는 무엇인가의 암시가 내포된다.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호본능인 마음의 순수성에 매우 민감하다.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은 자연의 오묘한 이치라 아니할 수 없다. 오감각의 서열 중에 시각이 첫 번째인데 이 시각을 일단 보려한 것은 시각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내가 왜 울었을까? 어린 영혼이 왜 울었을까? 어린 영혼이 인생살이가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울었을 리는 만무할 텐데 물론 예적으로야 고통스러워서였겠지.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 그러나 더욱 울었던 것은 내면적인 문제였어. 역시 두려웠어. 삶의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고통을 예견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응애하고 우는 것밖에 더 있겠어. 이것저것 해결하는 길이 없으니 좀 컸을 때야 의앙이라고 목소리가 터져 나왔겠지만 그때야 목소리를 처음 내는 것이니 응애라 하였겠지. 사람이 육체가 창조되어 처음 밖에 나와 내는 소리, 이 소리는 육체와 정신의 합작품이지 그것이 자리를 옮기려니 힘들고 두려워서 울었던 것일 거야. 슈퍼내추럴한 할머니의 출생과 내추럴한 출생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이 내추럴하다고 해서 슈퍼내추럴과 완전 다르지는 않겠지. 슈퍼내추럴의 출생도 내추럴의 출생도 자리를 옮기는 것은 동일하겠지. 또한 죽음이 자리를 옮기는 것도 내추럴한 탄생도 죽음도 본질은 같겠지. 죽음 또한 공이 자리를 옮긴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일종의 자리 옮김이다. 예적으로는 고통스럽다.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래서 영적 심판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있는 거야. 물론 이 제목은 21번 중의 하나이지만 명수는 암묵적으로 중얼거린다. 그가 영적 심판 존재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나만 유득인 것 같은데요. 그는 계속 암묵적으로 중얼거린다. 그것도 영적 심판의 판결에 의한 것이지. 그런 중화상을 입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지 않았으면 명수도 그런 생각은 내팽개쳤겠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영적 심판의 판결에서 나온 거야. 할머니는 알듯 모를듯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신다. 이번에 왕자님이 나오셨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청각을 통해 마음에 기억된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 소리는 나와의 첫 만남. 나는 온 마음으로 그를 기억하고 의지한다. 상관한 할머니의 소리, 다음에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
할머니가 나를 번쩍 들어 엄마를 향하니 엄마가 두 손을 들고 나를 받들었지. 엄마의 휴 하는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는 이내 나의 얼굴을 부비하고 연실 부비하고 가슴에 내려놓았어. 전내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갓난아이의 순수함, 오감각의 순수한 마음, 하얀 도화지 같은 오감각, 백지 같은 순수함, 일련의 행동과 상황들이 보이지는 않으나 예항기관과 내항기관으로 접속되어 시면에 자리매김한다. 나는 심장의 박동소리가 멀어져 위기감이 왔고 온몸이 옮겨지니 위기감이 왔고 진통이 와서 울었다. 할머니의 소리가 전달되어 안도되어 울음을 그쳤고 엄마의 심장소리 전달이 안도되어 울음을 그쳤고 엄마의 전내음이 안도되어 울음을 그쳤다. 형 아빠의 음성이 시면에 입력된다. 본능적으로 그 음성에 전신이 화답한다. 며칠 후 눈이 떠지니 청각의 입력이 시각으로 전이된다. 엄마, 할머니, 형, 아버지, 주위 환경이 시각적 상태로 의지가 전이된다. 그렇다고 소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리와 물체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의지를 이룬다. 영과 혼과 육의 불가분의 관계가 또다시 시작된다. 일정 기간 영과 혼과 육의 감각기관이 자리매김하고 다른 예보의 것들은 배타적 성향으로 조성된다. 명수는 여동생의 출생을 보고 자기의 출생을 연상한다. 사람이 기억이란 게 5살 이전 것은 모티프가 약하여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순수한 기억만으로는 출생 때 혹은 갓난아기 때 5살 이전 것은 기억이 흐릿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정리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창조적인 기억은 할 수 없다고 해도 빗대어 기억하여 가장 설정은 가능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람은 시스템만을 의하여 작동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했다. 기억이란 게 처음에는 선명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소멸해 간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다가 기억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소멸하였던 것이 무로 돌아갔던 것이 불쑥 되살아나서 때론 회한해졌기도 하고 때론 슬프게도 하고 때론 죄책을 느끼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기도 하다. 기타 등등. 그러다가 결국 기억의 끝은 아련한 추억이 되어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한다. 그는 유년 시절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의 한 기억이 49년이 지난 지금 되살아났다. 49년 동안 소멸은 소멸이 아니었다. 기억의 무는 무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응어리 된 것 중의 하나가 때가 되니 돌출하였다고 정의해야 옳을 것이다. 또는 씨앗이 땅속이나 어디나 있다가 조건이 되니 새싹처럼 돋아난 것이다. 맞아요. 꿈은 일종의 뇌의 작용이므로 증명할 수가 없지만 영혼의 인식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는 동생이 태어날 때와 또 그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모두 되살아났다. 수년의 시간이 1시간 만에 출현된 것이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요? 그는 할머니의 이 말씀에 반문한 적이 있었다. 꿈에서요. 그가 말했다. 실질적인 삶에서 할머니가 말했다. 참 평화와 참 안식은 이 땅에서도 1000년이 하루 같고 고통은 하루가 1000년 같단다. 일일이 여삼초라고 하지. 할머니는 주목하는 명수를 바라보고 계속 변 설명을 하였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그렇구나. 차 안과 피 안의 차원뿐만 아니라 꿈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형식은 존재하는구나. 죄악들이 뜨근하다. 햇살이 정면으로 비춰온다. 그는 잠에서 깼다. 태양이 움직임이 한자도 채 되지 않았다. 물의 흐름이 그대로였다. 물이 모래에 닿는 부분이 동일하였다. 물의 색깔이 그대로였다. 반짝이는 방향이 그대로였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늘어진 은빛 물결이 한자의 유동성도 없다. 태양의 물그림자가 한자의 유동성도 되지 않는다. 죄악돌에 내린 새벽 이슬이 앉을 때와 같이 그대로 축축하다. 옆에 자리는 아직도 그 이슬이 내린 채 그대로다. 다만 앉아 있었으니 뜨근할 뿐이다.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의 경과임이 틀림없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람 부탁합니다.